트럼프가 이제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서요.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어떤 식의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제한된 세제 정책을요, 개인, 법인, 그리고 관세, 하도 요즘에 말도 많은 그 관세 측면까지 포함해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각각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또 불리한 내용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특히 조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고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경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2017년이었죠. 트럼프 정부 1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통과된 세제 개혁법이 있었는데요. TCJA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19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이 세법 개정이었었어요.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환경은 이 공화당이요, 상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였었는데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반대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무릅쓰고 통과시켰던 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이 공화당 측에서도 무작정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재정 영향까지 고려해서요, 특히 이제 개인 소득세 또는 개인 세제 관련된 조항들은 이제 선셋 프로비전이라 그래서 2025년 말에 만료되도록 한시법의 형태로 개정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25년이 곧 다가오는 거고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에 2017년도 때 이 개정했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또 선셋 조항이 들어가서 임시법이었었던 것, 한시법이었던 것을 영구화하려고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개인 세제와 관련된 겁니다. 개인 세제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최고 세율을 37%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2017년도 첫 번째 이 세법 개정, 이 트럼프 정부 1기 때 39.6%까지의 이 최고 연방 세율이었었는데 이걸 37%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선셋 룰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구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말하자면 고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39.6%로의 인상을 방지해서 부유층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죠. 자, 두 번째로요, 굉장히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큰 주제로서 다루어졌던 건데 뭐였냐 하면 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였었는데 이 팁 소득 면제는 지난 24년 1월 달 뉴햄셔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시 후보가 처음 언급했었고요.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었는데 이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왜? 이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팁 소득이 높은 어떤 레스토랑 직원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팁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하다 보니 이게 차별화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게 있겠고요. 또한 팁 신고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임금의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직종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급여 소득 받는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 변호사라고 칠게요.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말하자면 사업 소득으로 받는데 이걸 고객한테 내 이 사업 소득은 원래는 1,000불 받는 거라고 쳐요. 그러면은 1,000불을 다 사업 소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600불이에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팁으로 주세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일반 소득을 팁 소득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말은 과세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세수 감소로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재분류의 시도라는 것이 어떤 과세 체계에 있어서 납세자, 뭐 과세 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컨트로버셜한 어떤 논쟁적인 그런 주제로서 다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팁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라는 그런 주제였고요.
세 번째로 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거는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가 있죠. 여기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노인층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회보장 시스템,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어떤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대한 과세가 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아주 구체화된 제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언론, 이 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보면 모든 사회보장급여, 모든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대한 전면적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현행 이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는요, 개인의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의 최대 85%, 한 85%까지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면제하겠다라는 게 큰 틀에서의 이 소득세,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개정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서 뭐 잠깐 말씀드린 거이기도 하지만 전면적인 비과세가 어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있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이 정책이 사실은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도요, 일정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이미 비과세이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과세 부담은 사회보장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도 많이 받는 사람들 또는 기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세 부담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말하자면 중상위 소득의 은퇴자들에게 혜택을 더 몰아서 주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세금과 관련된 네 번째는 뭐냐면 주목할 만한 것이 평생 상속 증여세 면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항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특히 이제 증여 상속과 관련해서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안인데요. 이거를 영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4년 기준으로요, 개개인들이 평생 동안에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증여 상속할 수 있는 그 금액이 1360만 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거의 개인당 1300만 불, 1400만 불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한 가구에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게 타임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1300만 불이라 해도 2600만 불이니까 이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증여하는 데 있어서 2600만 불까지 비과세라고 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증여 상속세 부담이 없는 거죠. 많은 가구에 있어서요. 그렇죠? 아주 자산이 많은 그런 집이 아니라면.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높은 면세액이 상당히 최근의 현상이었었거든요. 말하자면 2000년도 때만 해도요, 이 금액이 지금 현행법상 1300만 불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2000년도 20여 년 전만 해도요 67만 5천 불이었었어요. 굉장히 낮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2009년이었나 그때 350만 불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 오바마 정부 때 500만 불까지 됐었는데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7년도에 그 세법 개정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또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당시에 더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2배로 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1100만 불 수준으로 올랐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인 그 긴장감을 바탕으로 이것 역시도 선셋 프로비전이었었어요. 2025년 말까지만 유효한 법이었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섰으니 이걸 계속해서 연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또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문가들이 이게 증여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용이하게 해서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가족 기업의 승계라던가 어떤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경향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룬다 하고 이제 그러한 상속증여 면제액이 25년도 만기되는 것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정책이 만약에 영구화가 된다면 결국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또 텍스 플래닝이잖아요. 그래서 텍스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생전 증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패밀리 리미티드 파트너십, 이건 제가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할인받고요. 이걸 통해서 증여액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생명보험 신탁이라고 하죠.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구들에 따라서는요, 특히 다음 세대의 이 자식들이 많을 경우에는요, 분할 증여 전략을 통해서요, 뭐 연간 증여 한도 17,000불, 18,000불까지 이 연간 증여세를 사용하는 것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예측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세 관점에서 또 추가로 언급할 만한, 고려할 만한 내용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한 과세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트럼프 당선인은요, 이 예전부터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제안해 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사실은 굉장히 레디컬한 변화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행 법은요,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들은요, 어디에 있건 간에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과세가 되거든요. 그 말은 결국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한 미국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이 제안은요, 사실 24년 3월 달이었나요? 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인의 어떤 자유를 위한 중요한 가치, 중요한 조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요,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이게 시민권을 기반으로 한 과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면 이게 정말 100년 됐어요. 1924년도에부터 시행된 이 오랜 전통이 있는 거다 보니 변경하는 게 뭐 아주 쉽지 않겠죠. 아무튼 그런 제안이 좀 무게감 있게 다루어진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 세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 다뤄본 거고요. 추가할 만한 내용은요, 외국인이요,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뭐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투자 유인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요, 투자 이민에 대한 지원, 아주 막 강력한 지원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도 뭐 뜨뜻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이민적인 정책을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투자 이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 10월이었나요? 플로리다 역시 한 경제 포럼에서요, EB5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투자 이민 정책이요, 이게 미국 경제에 중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결국 이 프로그램의 투자 요건을요, 현행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되 심사 과정은 좀 더 간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걸 통해서 기대되는 것은 돈 많고 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법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민 정책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유인책은요, 한 투자 대상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투자 부동산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또 유리한 미국의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많이 다루는 것들이에요. 투자 부동산을 통해 투자를 하면,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어떤 그 세제상 혜택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투자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감가상각 공제라던가 아니면 모기지 인트레스트에 대한 공제, 그리고 또한 1031 라이카인드 익스체인지,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그리고 이 해당 자산을 1031으로 계속 이끌어가면서 나중에 상속했을 때 이 소득세 법상 그 원가를 스텝업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이 있다라는 거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이게 비록 미국 국내법상의 제도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요, 다른 나라, 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는 이러한 어떤 유리한 투자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그런 유리한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생명보험 투자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 이 미국의 생명보험 상품이요, 세제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예컨대 보험금을 수령할 때 내가 보험금을 얼마를 내서 실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요, 소득세가 면제되고요. 그리고 또 생전 이 현금가치, 캐시밸류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연된다라는 그런 장점, 그런 혜택을 세제상 제공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이런 그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뭐 세제 혜택의 어떤 보편성, 국내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이러한 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제도, 그리고 투자 옵션의 다양성, 뭐 미국 생명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 보험금이 다른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게 미국 주식 시장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미국 금융기관, 미국 어떤 그의 법 체계에 따른 상품이다 보니 법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달러 베이스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면에서 국제 어떤 기축통화 달러화인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환 리스크까지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여겨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투자 상품으로서 또 리츠 상품이죠. 미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리츠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 또 아주 구체적인 걸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장해주고요. 또 유동성이 높고 분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게 내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츠의 장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수익의 이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말은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했을 때 그냥 특정 부동산에 하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트러스트 펀드가 여러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보니 분산 투자로서의 효용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리츠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관리, 전문가들의 어떤 이 관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것이고요. 또 이게 대체로 이 리츠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리츠 상품을 선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과 어떤 진입 장벽에 있어서도 낮은 진입 장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누리는 혜택이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것. 따라서 이러한 리츠 상품에 대한 정책이 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이 상품을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정리하면 개인 세제 면에 있어서는 제가 4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최고 세율에 대한 37% 유지, 그리고 팁 소득, 사회보장 소득의 급여에 대한 이 소득세 면제, 그리고 이 높은 상속 증여세 면제액을 유지한다라는 것, 그리고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 대한 이 과세 폐지를 제한했다라는 것. 그 밖에 또 외국인 투자자, 개개인들을 촉진하는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계속해서 강화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 5가지네요. 자, 여기까지가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기대되는 세법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